네,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코인 마켓워치 출발합니다. 다시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로 인해 국제 유가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으려 하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5%를 넘겼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 점이 암호화폐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에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한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더 높아진다면 올해 금리 인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투심은 더 꺾이겠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보단 심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더 명쾌한 해설은 이 세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환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은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다들 고마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 어느 때보다 주은 기자의 차트 분석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이슈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이슈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미국과 이란 충돌 재격화, 위험자산 다시 흔들. 네, 군사 충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유동성 때문에 민감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 제 미증시 개장 상황을 봤을 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아마도 타코 트레이딩이 발동한 것 같아요. 타코가 실제로 있었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 중동 정세 상황 살펴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상 종전 국면을 좀 가고 있었는데 네. 분위기가 다시 좀 뒤집히긴 했습니다. 일단 지난 7일이었죠. 미군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상선 3척이 공격받은 것을 이란의 소행으로 좀 규정을 했고 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국제 항로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 이란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국은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이 휴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군사 대응뿐 아니라 경제 제재도 다시 좀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조치도 단 보름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네. 원래는 후속 협의가 진행되는 60일 동안 이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바로 철회한 거죠. 그래서 이번 상선 피격 사건 이후에 이를 없앤 건데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군사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까지 다시 강화하면서 양국 협상 자체가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이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를 타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양국이 계속 서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란은 미국이 사실상 종전 합의를 좀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바로 반발했습니다. 네. 특히 이 강경파죠.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미사일과 이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양측이 군사행동을 좀 주고받으면서 이 긴장은 좀 다시 최고조로 좀 치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끝난 것 같다라는 말이 시장에 좀 이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가장 좀 무서운 발언이긴 네. 했었어요. 자포자기한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막 뭐 멍청이, 그들은 쓰레기들이다. 막 그쵸. 이런 좀 강한 발언을 네. 했었잖아요. 지난 8일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MOU는 끝난 것 같다. 그들과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 종전 협상을 좀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이 오늘도 이란을 타격을 했고 이란도 또 미국 타격을 했습니다. 미국 쪽 이 쿠웨이트 기지들을.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오전쯤에 네. 또 나온 소식인데요. 이 미 중부사령부가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트럼프죠.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이란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번 공습은 어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결국 지금 미국은 협상보다는 좀 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오늘 앵커님이 오프닝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 좀 트럼프가 오늘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그쵸. 또 우리 이란이 시각으로.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시 반 정도에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골 멘트. 네, 단골 날려주셨습니다. 멘트를 하시면서 네. 타코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뭐 늘 그랬듯이 지금 좀 경계하는 느낌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네.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여전하면서 벌써 유가가 좀 치솟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80달러까지 지금 WTI가 좀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사실 유가와 달러가 좀 강세를 네. 보이면 비트코인을 좀 포함한 이제 위험 자산 전반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렵게 종전 양의 각서를 체결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금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 투심이 많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유가는 조금 오늘은 0.82%, 0.69% 정도 하락 중에 있지만 지금 투심이 좀 위험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오랜만에 차트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기자님, 차트는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 차트적으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요. 네. 무슨 무슨 말이냐? 네. 화면 보시면은 네. 일단 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 이 Fear and Greed는 여전히 이제 공포에 있지만 네. 이제 이 시장이 과열됐냐 아니냐를 따지는 대표적인 지수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 박스에 보시면 정확히 또 이 47로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코인 시장 전반의 과매도냐 과매수를 나타내는 이 에버리지 크립토 RSI도 역시나 네. 지금 딱 가운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지금 딱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이 코인 시장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을 붙이기 전이고 그리고 여전히 좀 관망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투심이 자, 완전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과열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네. 이 상황에서 저 훈 기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좀 더 높은 예. 확률을 보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이 코인 시장에 자금이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직전 방송 때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최다 매집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스트래티지 MSTR이거든요. 자, 네. 이 MSTR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트에서 중요하게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또 미리 또 알려드렸었는데 네. 이미 이 구간들을 훑고 이 월봉 단위 주요 변곡점마저 이미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무려 27%가량 오른 상태거든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시즌마다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코인 시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주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국 주식의 서클 주식이 그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보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것인데 이 주식 또한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타임이 훑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또 종종 보여드렸던 차트, 바로 금값과 비트코인 값을 비교하는 BTCXAU라는 차트인데 네. 자, 이 차트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값 올라가는 거고 이 차트가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 차트를 좀 이렇게 거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서 쌍봉우리를 형성하고 쭉 했었을 때 제가 미리 또 잡아놓은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역시나 최근에도 이렇게 쌍봉우리를 형성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 파란색 추세선에 거의 지금 근접해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마저도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파란색 추세선과 또 나름의 저점으로 보이는 구간들에서 이렇게 또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선만 잘 유지하고 또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차트는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며 네. 이 차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방금 전 안내해드린 대로 비트코인 값이 금값 대비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차트만 봤을 때도 이미 바닥 구간 그리고 충분히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또 쌍바닥을 형성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확률로는 이 구간만 올라간다. 잘 지켜낸다면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방금 준호 앵커가 말씀한 것처럼 네. 이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 값이 올라간다는 거다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알트코인 시즌 지수 중립 그리고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과매도냐 과매수냐 역시 중립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금값 대비 비교한 차트 역시나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코인 시장이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 관망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네. 언제든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모션 설명 이런 게 너무 그리웠는데 좋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 함께 했고요. 비트코인 이슈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은주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절대 안 판다던 세일러도 팔았다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첫 전략적 매도. 대표님. 우선주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매도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됐는데 이 비트코인 매도량이 좀 큽니다. 네, 저번에 32개 팔았을 때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무려 3,500개 매도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놀라운 건 시장이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화답을 한 이유로는 사실 뭐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 그동안 잘 나가던 반도체 쪽에서 살짝 미끄러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대규모로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이 빠지지 않고 되려 가격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네. 결과적으로는 뭐 스트래티지가 팔든 말든 반도체가 빠져야 코인이 가는구나라는 하나의 좀 서사가 확인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사태를 좀 체크를 해보면 네. 달러 기준으로는 2억 달러 넘게 이 매도를 한 거고 이 정도 규모는 전략적 매도로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왜 팔았는지 그 이유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었지만 우선주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주주들한테 환급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 배당을 못 주니까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개월 정도 그래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물량은 확보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슈들에 맞물려서 결국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냄으로써 거의 1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일단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할 수 있는 재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우선주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주의 가격이 일단은 잘 유지가 되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속절없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잡기 위해 비트코인 매도를 나선 거고 네.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해당 이슈에도 가격 반응을 사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뭐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평균 매도가가 6만 달러였어요. 최근에 계속 6만 달러대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가가 7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3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무려 15,000달러나 손해를 보면서도 시장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3,500개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물량 중에는 0.4%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전체 보유 물량이 80만 개가 넘는 아주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3,500개를 팔아도 여전히 34만 개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뭐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에도 팔지 말아라. 세일러는 심지어 비트코인을 팔 바에는 너의 키드니를 빼서 팔아라. 키드니가 한국어로 콩팥이었나요? 어쨌든 장기를 팔면 팔지. 무서운 말을 했네요. 네. 네. 코인을 팔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었던 네. 세일러 대표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보유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필요할 때 매도하겠다라고 좀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세일러의 이러한 매도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호재로 작용이 되고 이번에 3,500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가격 지지가 나왔었던 또 다른 또 심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스트래티지가 무너지면은 안 되는데 이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현금이 넉넉해야 되고 그렇죠. 그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만 있어줘도 단기간에 얘네가 더 팔 생각은 안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대량의 매도를 했지만 당분간은 팔지 않겠지 하는 좀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는 불확실성 제거 이슈로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줬고 스트래티지 주가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여기에 그레이스케일도 또 한마디 얹기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비트코인의 매도는 악재로 풀이할 것은 아니다. 재무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추가 매도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지만 그쵸. 당장 대규모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하방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겠고요. STRC 같은 경우도 거래량의 77%나 좀 반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숫자들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블랙락의 IBIT, 이 현물 ETF 또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드릴 부분은 네. 세일러가 이 현금화에 대한 한도를 앞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12억 5천 달러였는데 이번에 3,500개 매도를 했으면 그 전체 캐파에서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매도한 만큼.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현금화 한도가 공시 기준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한 물량이 왜 반영이 안 됐지라는 좀 불안감과 함께 12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매도한 3,500개 물량을 제외하고 네. 또 12억 5천만 달러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시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장 안에서의 사실 불안감도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선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하니까 얘네들에게 재무 상태를 좀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미진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팔면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단 말이죠. 얘네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걱정, 이런 우려 또 상존하다는 거를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래티지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차트 분석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기자님, 네. 오랜만에 뭐 테더 도미넌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차트가 좀 준비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 특히 코인 시장의 향방을 알아보는 차트 항상 제가 테더 도미넌스 띄워드렸죠. 오늘도 오래간만에 테더 도미넌스 한번 살펴보실 텐데 네. 제가 없는 사이에 그래도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트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은 요 파란색 선 두 개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 하단에 8.446, 8.395라고 써져 있는 요 박스를 좀 유의 있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연일 음봉을 형성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또 연출이 되는데 요거를 일단 좀 컴다운 시킨 구간이 바로 이 8.446, 8.395 박스이기도 하는데 네. 이 박스와 맞물려서 이 파란색 추세선이 역시나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또 연일 3일 가까이 이렇게 양봉을 펼쳐내고 있는 가운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는 올라가면 코인 시장에 안 좋은 거다. 이거 한번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차트상에는 표기 안 했지만 8.72와 8.73% 구간인데요. 자, 현재는 지금 8.59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양봉을 펼친다고 하면은 이 8.72와 8.73 구간에서 또 저항을 맞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이제는 다시 넘어서게 되면은 이 상단의 8.83 혹은 8.84까지 다시 한번 이 차트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교롭게 또 제가 주의 깊게 보라고 한 것이 파란색 추세선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추세선과 또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숙명적으로 또 도전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인데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언제든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현재는 모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지만 언제 자금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양봉을 띄면서 상승을 하면 할수록 그때는 우리가 이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롱 혹은 매수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빠르게 이 하단에 파란색 추세선을 이탈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큰 상승세의 피날레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파란색 추세선 안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에 그래서 자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이 빠질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자, 비트코인 차트 역시나 지금 중요하게 요번에 작용을 한 곳이 바로 이 6303달러와 5606달러 구간이 있는데 자, 이 선들을 여전히 잘 지켜내면서 지금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전히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이 파란색 추세선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6만 달러, 특히 62,870달러 안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수현 기자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헤드라인 보시죠. 네, 이더리움의 미래는 비탈릭 린 이더리움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죠? 네, 지난 5일 공개된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계획을 이제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앞으로 3, 4년에 걸쳐 진행된 이더리움의 대수술이라고 이제 비탈릭 네. 부테린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머지에 이은 세 번째 진화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검증 방식부터 이 데이터 저장 구조 그리고 양자 보안, 프라이버시까지 이 네트워크 핵심 요소를 좀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로드맵은 오는 2029년까지 총 7차례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좀 담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부분이죠, 이게? 일단 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거래 수수료를 좀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점인데요. 네. 현재는 토큰이나 NFT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가 모두 동일한 저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단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저장 구조를 좀 도입해서 이 거래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10배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비트코인에서도 양자 이슈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대응에 나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탈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양자 보안을 이번 로드맵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현재 블록체인의 암호 체계를 좀 무력화하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모두 양자 내성 암호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레이어 2가 사용하는 블록 데이터 네. 저장 구조도 이미 양자 내성 기술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고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20개 중 1개가 한 회사 손에 비트마인 공급량 5% 눈앞. 5% 거의 다 채워가고 있나요? 공급량이? 네. 아마 저희가 네. 콩아웃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네. 이제 우리 모아보겠다라고 출발했던 기업이었는데 그쵸. 어느덧 저희 방송과 함께 네. 5% 목표 달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야. 아직 5%다 채우지는 않았고 네. 전체 공급량의 4.8%까지 현재 채운 상황이라고 거의 다 하는데 채웠네요. 이제 불과 0.2%밖에 오.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근데 또
서운하게 설마 딱 5%만 사고 멈추진 않겠지. 더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더 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주요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일 기업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마인이고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이 매수한 이더리움 중에 85%는 그대로 스테이킹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연간 기준으로 2억 달러 넘는 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와는 다르게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훨씬 더 유연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거래 가능한 이더리움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마인한테도 좋고 이더리움한테도 좋은 생태계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마인 자체가 러셀 10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주식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비트마인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덕분에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얘네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5% 달성 여부는 정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마인. 스트래티지가 팔아가지고 비트마인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이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 비트마인 이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은 기자님, 네. 이더리움 차트 분석 오랜만입니다. 이더리움 우리 2,000달러 선이 참 이 지지 구간이었는데 무너졌어요. 네. 차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더리움 차트 오랜만에 띄워드리자면은 네. 사실 지난 그 고점도 사실 제 코마우 나와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잡아드렸고 이렇게 쭉 빠지는 와중에도 제가 1,560달러, 1,555달러 선을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또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죠. 자, 반등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미리 또 표기해 놓은 이 1,834달러 구간까지 또 정확히 터치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자,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명쾌하게. 자, 최근에 이 1,740달러 구간 30달러 구간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여기가 1,730달러, 40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과 매우 또 맞물려 있는 구간인데 네.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준다면 이 최근에 이 며칠간의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30달러, 1,740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매매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켜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건은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278만 원, 275만 원 구간을 터치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은 여기 현재 지금 보이시는 1,880달러, 1,836달러, 즉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278만 원, 275만 원 기준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하지만 여기를 안착해 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안착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 그 후로 더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안착에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빠질 것이고 그래서 요 방향 두 개를 결정하는 가격대가 바로 지금 보이시는 1,880달러. 10. 네, 여기 네. 1,836달러입니다. 그래서 오.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기 위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40달러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이 구간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현재 지금 반대로 이제 빠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 파란색 추세선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는데 몇 달러죠? 그 직전에 네. 여기 구간이 지금 1,630달러 구간인데 네. 그 직전에 여기 1,680달러, 1,678달러 바로 요 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1,740달러, 1,73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 1,680달러, 1,678달러 구간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한번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이라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잡았다 해서 넉넉고 그냥 아무 모션도 취하지 않으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맘 놓고 그냥 관망하면 큰일 나겠네요. 투자를 해놓고. 그렇죠. 대응을 해야 지금 되네. 매수를 네. 하였으면은 이더리움 가격을 기준으로 네. 1,740달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켜준다면은 이제 이 1,880달러 이 위에서 여기서 또 저항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네. 여기서 저항세가 강한지 약한지 안착을 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740달러 이탈한다면은 이 1,280달러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이 있어 좋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한 말은 이 구간에서도 여전히 또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시려거든 너무 한번 매수했다해서 넉넉고 네. 지켜보면은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숙명적인 타점은 또 없을까요? 숙명적인 정말 이 구간에서는 뭐 네. 내가 잡고 나서는 정말 팔짱을 껴도 되겠다 하는 구간 말씀인가요? 네.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좀 많이 떨어져야 되죠? 네, 요 아래 구간, 요 아, 박스 구간인데 여기가 예. 지금 1,304달러, 1,260달러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 정말 가능성이 퀘스천 마크 한 5개를 달아도 될 만큼 저는 아직까지 여기는 보고 있지 않으나 정말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서 이 구간까지 온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정말로 숙명적으로 도전하고 당분간 팔짱을 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은 지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암호화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오르려면 어떤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대표님? 짧게. 뭐 가장 중요한 건 클래리티법 통과가 되겠죠. 8월 네. 초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주만 기다리시면 또 시장에서 어떤 3주.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가 지금 막바지 클래리티 법안 그 통과 기한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만을 지금 목바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한 2030년까지 저희가 다음 기회를 2030년까지요? 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좀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돌고 돌아 클래리티 법안 돌돌클.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의 이슈들과 주요 코인들의 가격 동향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준, 이수연 기자, 이윤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AI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젝토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신 이유진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과 함께 주식시장의 문법을 코인 시장의 문법으로 번역해주는 개념서이자 실전 바이블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플레이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플레이북 이유진입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남습니다. 지킬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것. 1강에서는 지키는 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2강은 읽는 법입니다. 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는가, 코인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전 세계 코인 사기 피해 규모는 온체인 추정 기준 최대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가 넘는 돈이 사기로 증발했습니다. 안타까운 손실을 겪은 투자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초기 성장통을 견뎌낼 펀더멘털, 즉, 이 코인이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치열하게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코인 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배당도 주는 회사니까요. 명확한 실체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인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없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또 CEO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은 1억 원 선을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7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말 전혀 다른 가치체제일까요? 코인이 왜 오르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코인이 너무 비싸 보인다며 빨리 매도를 하기도 하고, 정말 가치 없는 스캔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 심리로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실수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식 가치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펄로 고평가 여부를 읽습니다. 펄, 영업이익, 배당 수익률, 이것이 주식 투자자들이 쓰는 언어이고,
배당, 자사주 매입, 기업 성장. 이것이 주식 가치 구조의 삼각 구조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는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CEO가 없고 공장도 없고 매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기관들이 수백 조를 배팅할까요? 코인은 가치 뿌리가 다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대응하는 이런 명확한 가치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가치 요소, 희소성, 네트워크 효과, 유틸리티.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절대로 더 만들 수 없는 자산.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정화폐의 구조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은 언제든 화폐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의 구매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트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된 비주권적인 통화자산. 공급성의 유한성과 수요의 가치의 탄력성이 장기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탄생부터 최대 발행량이 컴퓨터 코드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행 한도는 2,100만 개. 단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도록 수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기관이 개입한다 해도 이 수학적인 규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새로 풀리는 물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계속해서 채굴량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해진 공급 속도를 절대 늘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 코인은 발행 한도가 없는데 그럼 희소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희소성을 창출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사람들이 몰리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사용될수록 이 지불하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불태워집니다. 코인에서는 이것을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을 빗대어 보면 자사주 매입과 같은 원리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코인보다 이렇게 소각되는 코인이 더 많아지는 순간 코인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벽으로 가치를 증명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그 스스로의 본질을 줄여서 자신의 가치를 늘리는 이런 동적인 희소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소성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생태계의 성장이 투자자의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설계된 정말 중요한 경제 체계입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에서 말하는 진짜 희소성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다고 할지언정 누가 찾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가치에 매겨질까요? 실질적 가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축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로 플랫폼 사용자가 전 세계에 단 10명일 때와 5천만 명일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10명뿐인 앱은 소통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굳이 치면 0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5천만 명이 되는 참가자가 있는 플랫폼을 비유하면 어떨까요? 모든 소통과 경제활동이 해결되는 정말 폭발적인 가치 상승의 앱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주식시장을 지배할 때 우리는 MAU, 즉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가장 중요한 평가 지수로 분석하는데요. 코인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지갑 지수의 시장 활성화와 활성 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지갑을 열고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 살아있는 액티브한 주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결속력을 세워보는 것인데요. 희소성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 코인의 생태계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평가의 냉혹한 본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가치평가 세 번째가 바로 이 유틸리티입니다. 현실 경제에서 진짜 쓸모있게 쓰이고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앞서 펄을 잠시 얘기해드렸는데요. PER, 펄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고 제품의 서비스 매출을 보고 이익 대비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 잣대로 삼습니다. 재무제표도 없고 영업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코인은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네트워크상에서 실제로 유저들이 주고받은 이 거래 대금으로 나눕니다. 주식의 영업이익 자리에 코인의 실제 사용량, 즉 거래 대금을 대입한 것입니다. 코인에는 MVT 레이시오, 이 가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가치 평가 대 트랜잭션 비율이 있습니다. 코인의 시가총액을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이동한 거래 대금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주식의 순이익 자리에 코인의 실제 사용량, 즉 거래 대금을 대입한 것입니다. MVT가 지나치게 높다면 코인의 가격과 시가총액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데 막상 그 블록체인 안에서 돈의 움직임, 실제 트랜잭션이 작다는 뜻입니다. 실제 쓸모가 없는 데에 투기가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이면 테마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MVT가 적당하거나 낮다면 시가총액 대비 네트워크 안에서 코인이 아주 활발하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생태계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저희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크립토라고 얘기하고는 하는데요. 정말 긍정적인 시도로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유틸리티가 살아있는 생태계로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진정한 유틸리티는 가상 공간의 차트를 넘어서 실물 경제의 인프라와 융합될 때 정말 비로소 힘을 지닙니다. 결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품이 팔려 실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증명이 되듯이 코인 역시 수많은 유저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자금을 이체하고 인프라로 활용해야만 그 가치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은 크립토의 코인의 CEO는 누굽니까? 비트코인에는 CEO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코인은 재단이 운영합니다. 이들은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개발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관리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닌 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지만 재단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익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토큰 유저들한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더 나아가 DAO, 탈중화된 자율조직도 운영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 크립토 한 개가 곧 의결권 한 개입니다. 수수료 정책 같은 중대한 사항을 이런 주식에서의 주주총회 없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유한 크립토 하나로 유저가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정말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재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코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손인데요. 이런 블록체인 재단들은 불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내부자들이 공급량을 집중 보유하고 상장을 해서 급하게 보유량을 전체를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집중되기도 하고요. 재단도 검증의 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신뢰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크립토 플레이북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실 만한 질문지를 모아봤습니다. 자, 발행량을 1000만 개로 제한한 새로운 코인을 만들면 그럼 비트코인보다 더 비싸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이 질문이 앞서서 제가 희소성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 때문에 나온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희소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수량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더리움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처럼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어 있어야 발행량이 외에도 생태계 확장이나 결속력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만 제한한다고 해서 희소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유틸리티, 쓰임새를 말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진정한 유틸리티는 이런 실물 경제의 인프라와 융합이 될 때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이 가상화폐에 송금하는 것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결제 대행사들이나 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에 실제로 연동이 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으로 추가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현실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이 되고 실제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 코인은 확고하게 펀더멘털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코인, 이른바 거품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코인 시장은 MVT 레이시오를 통해서 이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은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네트워크 안에서 크립토가 실제로 거래 대금이 적다면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실적 없는 테마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트랜잭션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게 지갑과 지갑 간의 이 트랜잭션만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실생활 결제나 인프라 활용처럼 진짜 쓰임새에서 나온 거래인지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투자에서 신뢰란 누군가의 말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코인 생태계의 주체인 재단이 발행하는 백서와 온체인 데이터를 정교하게 교차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기 전에 펀더멘털을 먼저 읽어라. 시장의 팩트를 짚어내는 크립토 플레이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62,00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76% 상승하면서 1,7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 흐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일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돼 있어서 현금 유동성이 일부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코인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 현재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 카드 혹은 금리 인상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 회의록에서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가가 중요하겠죠. 유가가 더 상승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가는 현재 배럴당 WTI는 73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77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머물면 좋겠는데 앞으로 미국과 이란 정세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고요. 물가 지표가 공개된 이후에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